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보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10명 중 7명이 난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우울하다라고 답을 했대요. 뭐 하세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부끄러운데 저는 네. 웹툰을 봅니다. 아, 웹툰 보세요? 네. 카카오톡이 이제 의문의 1패를 당한 건가요? 내가 상담받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몰래 왔다. 가족끼리 안타까운 거는 네네 그 청년들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지 않고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상담받으려고 아르바이트해서 몰래 왔다. 엄마가 알면은 네. 좀 이렇게 싫어하실 것 같아서 왔다. 이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아까 말했던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눈치를 보는 그 문화도 네. 있고 다른 사람 마음은 굉장히 신경 쓰지만 자기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내 자신을 못 본다. 네. 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네. 굉장히 잘 캐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은 이제 상대적으로 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케어를 잘 못하는 거죠. 아. 두 번째는 네.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데 의지가 약하다. 아, 우울감 있다 그러면 네. 아 그건 의지가 약해서 그래. 아,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런 편견이죠. 아. 특히 어르신 세대에서는 네. 이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것들을 이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힘들지만 네.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고 그쵸. 그래서 네. 우리 땐 더 어려웠다 막 이러면서 너희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네. 우울증 이꼴 정신 약함으로 아, 이렇게 기결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상담센터에 오는 거를 본인이 굉장히 약한 사람, 네.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 생각하셔서 네네. 안 오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 40대나 50대 그 네. 이상의 남자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저는 지지해드리거든요. 저 어느 기사를 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네.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런 비대면 상담 아니면 심지어 AI 상담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나와서 AI 상담이요? 네. 네. 저희 자리가 위협받는. 그렇죠. 위협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직은 완성 단계는 네네. 아니겠지만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네. 40, 50대 남성들의 상담 비율이 굉장히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상담 받으면 이건 의지박약이다 아니면 내가 너무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네. 얼굴도 공개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좀 더 이제 상담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네. 그 원장님도 한국에서 이런 비대면 상담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뭐 지방에 계시거나 네. 좀 해외에 계시거나 거리상의 제약이 있는 분들은 네. 이렇게 전화로 네. 상담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저는 이제 예전에는 채팅으로 그 청소년 상담, 사이버 상담이라고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했었어요. 초창기에 이제 사이버 상담원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익명성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은 이제 채팅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채팅 상담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그 비대면 상담의 비율이 확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건강상의 그 감염의 위험도 사실 있잖아요. 아, 그렇죠. 페이스 투 페이스의 그런 상담이고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불안감이 또 높으신 분들은 건강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오는 걸 좀 꺼려 하시는데 또 상담 너무 받고 싶고 그럴 때는 이제 전화나 네. 아니면 이제 이렇게 화상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좀 직접 얼굴을 만나면 바로 나오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 관련된 주제나 제가 성폭행을 당한 적 있다. 아니면 제가 그런 가해자 나 피해자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가 직접 다루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전화로는 바로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논문들도 이제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의 효과성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비대면 상담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대면 할 때는 네네. 이런 그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하시나요? 네네. 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줌 광고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줌 광고? 네. 줌 측에서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언급해. 네네. 네. 끊김이 없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끊기면은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분들은 더 이렇게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카카오톡이 이제 의문의 1패를 당한 건가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아무튼.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정신과 치료랑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심리 치료랑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번에 네네. 조금 알게 됐는데 그전에 좀 잘 몰랐거든요. 코로나 물론은 물론이고 이제 우울감이 든다, 상담이 필요하다 이럴 때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지 심리 네, 치료를 네. 받아야 될지 네,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네.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음,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로그에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네. 그 글이 제일 조회수 높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구나.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람의 정신 건강을 다룬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과목도 네. 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전신 분석이라던가 어떤 사람의 심리에 그쵸. 관한 것들은 이제 많이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라고 네. 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좀 병리적인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증상 제거, 약물을 사용한 증상 제거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상담을 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정신과에서 한 7년 정도 상담사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랑 협업을 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상담을 보면 사실은 약물 처방을 위한 상담일 네. 때가 되게 많아요. 한 주간 기분 변화 어땠는지, 약을 줄일지 말지, 유지할지. 에 포커싱이 맞춰져 네. 보니까 상담이 10분에서 뭐 길게는 20분 정도로 이루어지니까 네.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하기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아. 약물 처방 외에 좀 상담이 아. 필요하다. 그럼 이제 상담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병원은 좀 증상을 제거하기 위한 약물 처방의 목표가 네네. 있다. 상담은 질병 코드를 내리고 네. 약을 처방할 수는 없죠. 상담사가 의사가 아니니까 좀 더 상담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상담을 할 때 한 세션은 50분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병원보다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네. 있는 거죠. 병원에서 뭔가 얘기를 꺼내려면은 끝 다음 환자 이런 느낌이라면 상담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네. 차이점인 것 같고 또 이제 병원에는 1대1만 다루는데 상담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상담 네. 아니면 뭐 가족 상담 그리고 뭐 놀이 치료, 뭐 미술 치료 이렇게 좀 도구나 대상들이 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우울증도 그리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좀 중증도 자살을 생각한다거나 좀 이렇게 굉장히 네. 오래됐다. 그러면 정신과를 먼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신과에서도 보시고 약물 처방만으로는 안 되니 네. 상담을 가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네. 상담센터에 가도 이제 상담 네. 전문가가 보고 아 이게 상담으로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병원 또 이렇게 연계를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연계를 하니까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다. 아예 안 가버리자. 이것보다는 어디에든 일단 가시는 게 좋다.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네네. 네.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정신과는 이름 그 명칭 자체부터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긴 했어요. 아, 그래요?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또 재밌는 게 네. 다른 학과는 뭐 내과 환자, 소아과 환자라고 하지 않는데 네. 정신과 환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뭐 약을 먹을 때도 우리 뭐 소아과 약 먹어, 내과 약 먹어 이렇게 안 네. 하고 정신과 약 먹는다. 그럼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용어 자체에. 네. 최근 국내나 해외 뉴스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네네. 블루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나도 이러다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순간도 몇 번 있었고. 근데 최근 맞아요. 그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상담을 하시고 계시니까 네. 이런 현상의 피해자분들 아니면 뭐 환자분들 네,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해오셨나요, 실제로? 네. 실제로 저희가 네. 통계적으로 보니까 작년 네. 뭐 코로나가 없었을 때보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담 건수가 한 20-30%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무래도 우울하셨던 분들은 이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고 또 집에 또 많이 이렇게 식거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울감이 더 심각해진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불안한 분들은 더 불안해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보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네, 그런 이제 제가 찾아보고 뉴스에도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신 건강에 심각한 네, 위협을 갖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 블루라면은 이름에 네. 이제 블루라는 의미가 우울하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네. 그래서 이제 우울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네. 정확히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이제 우울증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그 네.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랑 같은 건지 아니면 뭐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코로나 블루라는 정식 그 네. 진단명은 없어요. 코로나랑 아까 말했던 그 우울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블루와 합성어로 우리가 그냥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적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할 때 하는 그 증상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르다. 이제 본인이 우울증 있나라고 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이제 9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네. DSM-5라고 이제 미국에서
만든 이제 AP에서 만든 건데요. 정신질환 진단 매뉴얼이라고 해요.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네네 그 항목이 있거든요. 이제 9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손가락 접으셔보세요. 밑으로 안 이렇게. 보이게. 네네 안 보이게. 네. 첫 번째는 우울증을 진단할 때요. 슬프거나 공허한 기분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흥미를 잃고 즐거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없다.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너무 증가해서 체중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잠깐, 너무 증가한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네. 우울증 많이 먹는 폭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입맛을 잃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울증 원래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많이 드시기도 하세요. 네 번째는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아니면 과다수면. 다섯 번째는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력의 저하. 집중력. 네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선생님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여섯 번째, 하루 종일 피곤하고 활력이 부족한 거.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한 거 있잖아요. 무기력하고. 일곱 번째, 이거는 자기 자신을 계속 비하하거나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심하면 망상까지 들거든요. 네. 낮은 자존감, 죄책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유부단해서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사소한 거를 선택할 때도 선택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지 않았는데 우울감이 걸리면 이제 선택 장애가 있는 거죠. 원래 우유부단 성격이 아니라. 원래 성격이랑 다른 거죠. 근데 이거 지금 9가지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8가지예요? 네, 맞음. 한 개 더 있어요. 마지막은 이제 집중 잘하고 있죠, 제가. 네. 제일 심각한 건데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 자살 생각 그리고 자살하려고 실제 계획을 하거나 시도하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9번째거든요. 이 중에 이 9가지 중에 5가지 항목이 이제 2주 동안 일시적인 게 아니라 2주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럼 우리가 주요 우울 장애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죠. 그러니까 우울감이랑 우울증이랑 좀 다른 거예요. 우울감은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감을 들 수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못 하고 밖에도 못 나가 일조량이 그 햇볕을 못 받죠. 그리고 식사도 계속 집에서 삼시세끼 잘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뇌에 그런 불균형이 있어서 우울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감은 그냥 날씨로 치자면 비가 올랑말랑하는 흐린 날씨인 거예요. 근데 우울증은 그냥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2주 동안 흐린 날씨가 2주 동안 지속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끔씩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벌써 1년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의 일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다가 또 같이 우울해지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아마 원장님도 하신 일 때문에 예외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어떻게 잘 다스리시나요? 실제로 그 상담이란 일이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던데요. 오늘도 내담자한테 이렇게 카드 받았거든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가 우편함을 늦게 봐가지고 2달 만에 받았어요. 2달이요? 6월인데 우편함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카드를 보내거나 실제로 상담 끝나고 몇 년 뒤에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저 대학 합격했어요. 근데 원래 막 게임 중독 되게 심하고 막 엄마 말리면 엄마 때리고 막 이런 애였는데 그런 이제 친구들의 변화를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라 사실 상담사로서 직업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또 반면에 이제 그 좁은 방에 앉아서 많게는 이제 5시간, 6시간 평균 5시, 6시간 또 많게는 한 8시간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분을 만나면 저도 이제 이렇게 누워있을 때 되게 좀 이렇게 어떨 때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정신 차려보면 내가 오늘 우울증 환자들을 너무 많이 상담했구나. 진짜. 어떤 환자를 만날 때마다 저희 상태가 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부끄러운데 저는 웹툰을 봅니다. 웹툰을 보세요? 저 중학교 때부터 취미가 웹툰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웹툰을 보면 저희 이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좀 한심하게 보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려면 청소년들이 보는 웹툰을 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저는 웹툰 볼 때 좀 풀리더라고요. 가상의 현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가상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네요, 웹툰. 네. 아까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실 혼자 힘으로
약간 그 우울감을 이겨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코로나 블루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비슷한 증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혼자 힘을 노력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왜 이런 분들이 꼭 전문가들을 찾아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울감의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울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들 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될 때 우울감에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그 세계 안에서 그 사고 안에서 이렇게 퐁당 빠져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 그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 문제가 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기가 또 얘기하는 것만으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걸 또 상담 전문가가 객관적인 어떤 피드백을 줌으로써 자기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자기 마음에 접근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마음보다 남의 마음을 더 신경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로 상담에 가도 될까?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거는 사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상담사이기 전에 상담을 받다가 내가 이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그 길을 바꾼 거죠. 아까 이제 웹툰 좋아한다 했잖아요. 원래 마다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과에 갔다가 일본만에 심취해가지고 일본어를 버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이제 심리학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시발점을 날 알고 싶어서 대학교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받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담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나는 왜 알아가는 이렇게 웹툰에 빠져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쵸, 나는 왜 이런가. 상담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하면 심리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재미로 그러니까 내가 꼭 문제가 있어서가 검사.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맞아요. 좀 많은 분들이 MBTI 검사 관심도 많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행처럼 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그 MBTI 검사는 원래 그 전체 검사를 몇 개만 뽑아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좀 타당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검사, MBTI 같은 검사를 포함해서 많은 검사들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MBTI라고 하면은 저희 세대랑 요즘 막 유행하고 있는 20, 30대 분들 아시는데 제 채널에 생각보다 50대, 60대 분도 많으시거든요. MBTI가 뭐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MBTI는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서 자기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감각형인지 아니면 직관형인지 감정형인지 사고형인지 판단형인지 뭐 이렇게 융통적인 사람인지 이렇게 조합을 나누는 거예요. MBTI는 기질적인 측면보다 성격에 관련된 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심리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5, 60대가 많으시구나. 아무래도 정치 이야기랑 사회 경제 얘기 하다 보니까 그쵸, 맞아요. 20대 친구들은 맞아요.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